나이가 들고 자식 집에 얹혀 살기도 싫고 요양원에도 갈 수 없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나, 김이 공공복지기관의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다. 38년. 그 긴 시간 동안 한나는 이 건물을 드나들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정,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 홀로 남겨진 노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울었다. 한나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후배 상담사 미영이 꽃다발을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괜찮아요. 이제 쉴 때도 됐죠, 뭐. 한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67세. 법정 정년을 채우고 떠나는 길이었다. 동료들이 준비한 소박한 송별회에서 한나는 케이크를 자르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나는 소파에 몸을 풀어놓았다. 2억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은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담긴 곳.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한나는 자신의 자녀들을 떠올렸다. 딸 유진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다. 결혼 3년 차 신혼의 단꿈을 꾸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들 태우는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웠다. 한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한다는 말도 간단히 전했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라고만 했다. 그날 밤 한나는 이상하게 허리가 묵직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일까? 파스를 붙이고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한나는 잠시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나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나이가 나이인가 보네. 한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통증은 계속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굳어버렸다. 일주일을 참다가 한나는 결국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척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많이 닳았네요.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어요. 의사는 X-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다만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악화를 막을 수는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특히 무거운 것 드는 건 피하세요. 일상생활은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방치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그럼 낙상 조심하셔야 해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한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다.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한나의 마음은 더 차가웠다. 거동 불편, 낙상, 혼자 사는 노인.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장을 보는데 쌀 한 포대가 눈에 들어왔다. 10kg. 예전 같으면 거뜬히 들었을 무게였다. 한나는 손을 뻗었다가 의사의 말을 떠올리고 멈췄다. 대신 2kg짜리 작은 쌀을 골랐다. 계산대에 가는 길에 문득 서러움이 밀려왔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집에 돌아와 쌀을 내려놓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 유진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심심하시죠? 괜찮아. 집에서 책도 보고 그래.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시고? 한나는 잠시 망설였다. 허리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응, 건강해. 너나 잘 지내. 알았어요, 엄마. 조만간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나는 소파에 앉았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다음 날부터 한나는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전기치료와 운동치료를 받았다. 치료실에는 한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밤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한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물리치료를 받은 지 1달이 지나자 통증은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오래 걸으면 허리가 욱신거렸다. 어느 날 새벽 한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침대 끝을 더듬어 일어서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한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벽이 없었다면? 만약 넘어졌다면? 그 생각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한나는 거실불을 켰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한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운 하늘. 가끔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 세상은 조용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시끄러웠다. 이렇게 계속 혼자 살 수 있을까? 해가 뜨고 한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다. 아침 일찍 전화해서 그런 모양이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한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실은 말이야.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아. 병원 다니고 있어.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은퇴하고 나서부터. 척추 퇴행이래. 의사가 조심하래. 전화 너머로 유진이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어떡해요? 괜찮아. 치료받으면서 지내고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제가 모셔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한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좁긴 해도 엄마 방은 만들 수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신혼인데 무슨. 신혼은 무슨요? 벌써 3년 됐어요. 엄마, 제발 오세요. 제가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엄마, 남편이랑도 얘기해 볼게요. 분명 괜찮다고 할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후 한나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딸의 제안, 함께 사는 것.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정말 괜찮을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에 넘어질 뻔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다. 일주일 후 유진이 남편 민수와 함께 찾아왔다. 그들은 한나의 집을 둘러보고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민수는 정중하게 말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한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유진 부부의 아파트는 24평형으로 한나가 살던 집보다 조금 넓었지만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 크기였다. 한나의 방은 원래 서재로 쓰던 작은 공간이었다. 창문은 북향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거실로 나온 한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아침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여는 순간 침실 문이 열렸다. 어머님? 민수가 머리를 산발한 채 나왔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 미안. 깨웠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아침 준비 좀 하려고. 민수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는 보통 8시쯤 일어나서 간단히 먹거든요. 아침에 소리가 나면 잠을 설치게 돼서 한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몰랐어. 괜찮습니다.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민수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한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물 한 잔을 마시고 침대에 앉았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 8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배는 고팠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한나는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운 하늘. 멀리서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내 집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8시가 되어서야 한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는 유진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아침 먹고 가니? 아니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늦었어요. 유진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응, 알았어.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회식 있어요. 그렇게 유진은 나갔다. 민수도 곧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갔다. 한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외로움이 밀려왔다. 한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김치, 계란, 햄. 유진이 말한 반찬은 며칠 전에 만든 듯 보이는 멸치볶음 한 통이 전부였다. 한나는 계란을 꺼내 후라이를 해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오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한나는 TV를 켰다. 아침 드라마, 뉴스, 쇼 프로그램. 채널을 돌려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결국 TV를 끄고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 낯선 냄새. 모든 것이 불편했다. 점심때가 되어 한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오후에는 허리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만남 같은 환자가 물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자식들 집으로 가셨어요? 한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저도 작년에 아들 집에서 석 달 살다가 나왔거든요. 눈치 보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자식들 집은 자식들 집이지 내 집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한나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슈퍼에 들러 저녁 재료를 샀다. 유진 부부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딸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 한나는 부엌에 섰다. 재료를 꺼내 손질하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김치를 볶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했다. 손에 익은 일이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해왔던 일.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한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6시가 되었다. 유진이 들어올 시간이었다. 한나는 밥을 짓고 식탁을 차렸다. 7시가 되었다. 아직 소식이 없었다. 한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8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유진이 아니라 민수였다. 어머님 계셨어요? 응. 유진이는? 유진이는 회식이라고 했어요. 늦을 거래요. 한나는 실망감을 숨기며 물었다. 그럼 너라도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같이 먹자. 감사합니다. 민수는 식탁에 앉았다. 한나는 찌개를 퍼주고 밥을 떠주었다. 민수는 몇 술 먹더니 말했다.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다. 한나는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떠먹었다. 딸과 함께 먹으려고 정성껏 끓인 찌개였는데 딸은 없고 사위만 있었다. 그것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민수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한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찌개가 많이 남았다. 내일 또 데워 먹어야겠지. 혼자서 10시가 넘어서야 유진이 돌아왔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응. 저녁 먹었니? 네, 회식에서 먹었어요.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유진은 피곤한 얼굴로 화장을 지우러 화장실로 갔다. 한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딸과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유진은 씻고 나서 바로 침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엄마, 저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먼저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응, 잘 자. 한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TV를 켰지만 심야 프로그램은 시끄럽기만 했다. 한나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집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함께 사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한나는 패턴을 파악했다. 유진 부부는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9시나 10시에 들어왔다. 주중에는 거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한나는 하루 종일 혼자였다. 아침도 혼자, 점심도 혼자, 저녁도 대부분 혼자 먹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한나는 유진 부부를 위해 갈비찜을 했다. 시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랐고 정성껏 양념을 재웠다. 오후 내내 갈비찜을 만들었다. 유진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다. 유진과 민수가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치킨 박스가 들려 있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저희 치킨 사왔어요. 한나는 부엌을 가리켰다. 엄마가 갈비찜 했는데. 유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저희 벌써 치킨 샀는걸요. 괜찮아. 내일 먹으면 되지. 근데 엄마 미리 물어보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진 부부는 치킨을 들고 거실로 갔다. TV를 크게 틀고 웃으며 치킨을 먹었다. 한나는 부엌에 서서 갈비찜을 바라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정성껏 만든 음식.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다. 한나는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아들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응, 태훈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는요? 누나네 집에서 잘 지내세요? 한나는 잠시 망설였다.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근데 엄마,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전세 만기가 내년이잖아요. 그 돈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저희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이자 드릴게요. 한나는 숨이 막혔다. 태훈아,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 이제 눈안에서 사시잖아요. 생활비도 안 드시고. 그럼 그 돈 놀리지 말고 저한테 좀. 한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딸은 엄마를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은 엄마 돈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유진 부부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부엌을 쓰는 시간, 거실에 있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눈치였다. 마치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것 같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이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나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힘들고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야. 그러게요. 어떻게 하죠? 제가 알아봤는데 요양원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한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귀를 기울였다. 요양원. 그 단어가 또 들렸다. 요양원이요? 어머님이 동의하실까요? 설득해야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또래분들도 많고 사실 여기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다. 유진과 민수는 노트북을 보며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이곳 괜찮은데? 한 달에 250만 원. 식사, 간병,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래요. 250만 원이면 어머님 연금이랑 저희가 조금만 보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전세금도 있잖아요. 그걸로 입소비 내고. 한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전세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돈이었다. 한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전세금을 쓰려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나는 수저를 들고 있는 손을 멈췄다. 뭔데? 엄마 건강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요양시설이요. 요양원 말하는 거니?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데 요양원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요즘은 시니어 케어 센터라고 해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럽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요. 여기는 좁고 저희도 자주 집에 없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민수도 거들었다. 어머님, 요즘 시설들은 정말 좋아요. 제가 팸플릿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팸플릿 3개를 꺼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한 광고지였다. 깨끗한 방, 웃고 있는 노인들, 정원을 거니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이곳은 한 달에 250만 원, 이곳은 300만 원, 이곳은 200만 원이에요. 입소비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한나는 팸플릿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비싸네. 엄마 연금하고 저희가 조금씩 보태면 되죠. 그리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엄마 전세금으로 입소비 내시면 돼요. 2억이면 충분하잖아요. 한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너희가 이걸 알아본 거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아니면 너희를?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엄마를 쫓아내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게 아니면 뭐니? 결국 내 전세금이 필요한 거잖아.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됐어.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한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뒤에서 유진과 민수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한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요양원. 38년간 복지 상담을 하며 수없이 들었던 그곳. 한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 다양한 프로그램. 팸플릿에 나온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복지 상담을 하며 만났던 노인들이 떠올랐다.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한나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선생님,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자식들이 날 버린 거예요. 처음엔 좋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감옥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요양원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좋은 곳도 많았다. 하지만 문제는 요양원 자체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곳에 가게 되는 이유였다. 가족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가족에게 짐이 되어서 그렇게 보내지는 곳. 나도 이제 짐이 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유진이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 어젯밤 일은 미안해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한나는 아무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다. 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예요. 한나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 밖으로 나온 한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훈이었다. 한나는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가시는 거 생각 중이시래요? 내가 무슨 상관이니? 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누나네도 좁고 엄마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입소비 내시고 남는 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엄마는 거기서 쓸 돈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나는 웃음이 태훈아,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뭐긴요, 엄마 편하게 지내시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 너 내 전세금 필요한 거지? 태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누나네서도 오래 못 사시잖아요. 그럼 요양원이 답인데 거기 입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제 사업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엄마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고. 됐어. 한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꼭 쥐고 한나는 눈을 감았다. 딸도 아들도 결국 한나의 돈만 원했다. 한나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전세금 2억이 중요했다. 벤치에서 일어나 한나는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유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요양원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걷기를 멈출 수 없었다. 걸음을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한나는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다. 배가 고팠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다. 현금 3만 원. 카드도 있었다. 하지만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혼자 밥 먹는 노인.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물을 사서 벤치에서 먹었다. 삼각김밥은 차갑고 맛없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한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오후 3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유진이었다. 엄마 어디세요? 걱정돼요. 산책 중이야. 이렇게 오래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엄마, 집에 오세요. 이야기 좀 해요. 나중에 갈게. 한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유진의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과 민수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한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미안. 생각 좀 했어. 엄마, 앉으세요. 우리 제대로 얘기해봐요. 한나는 소파에 앉았다. 유진이 한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어제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엄마를 쫓아내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알아. 근데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시는 게 엄마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혼자 계시고 저희는 신경도 제대로 못 써드리고. 민수도 말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일도 바쁘고 공간도 좁고. 그래서 전문 시설이 나을 것 같아요. 한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너희가 내 전세금을 쓰고 싶은 거지? 유진과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다 알아.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전세 만기가 내년이잖아요. 어차피 그 돈 어딘가에 써야 하는데 요양원 입소비로 쓰는 게. 한나는 유진의 말을 끊었다. 내 돈은 내가 쓸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자식들은 한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나의 재산을 원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결심했다. 유진의 집을 나가기로.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었다. 한나는 전세 만기가 아직 3개월 남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엄마, 정말 가시겠다고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내 집이 편해. 거기서 지낼게. 근데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한나는 짐을 쌌다. 2달 전 이사 올 때보다 짐이 더 적었다. 무거운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유진과 민수가 차로 한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응, 알았어. 한나는 집 앞에서 내렸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집.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다. 한나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혼자 남은 집. 하지만 유진의 집보다는 편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첫날 밤 한나는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쳤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통증이 심해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섰다.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음 날 한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제가 간병 서비스. 여러 업체가 나왔다. 한나는 그중 평점이 높은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실버케어입니다. 간병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께서 직접 전화하신 거예요?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낮 시간만요. 그럼 일 8시간 기본 서비스가 적합하시겠네요.
하루 12만 원이고 한 달 계약하시면 300만 원입니다. 한나는 숨이 막혔다. 한 달에 300만 원. 한나의 연금은 월 180만 원이었다. 부족한 120만 원은 저축해서 빼야 했다. 좀 비싸네요. 이게 시중 가격이에요. 더 저렴한 곳도 있지만 그쪽은 관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한나는 고민하다가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신청할게요. 이틀 후 간병인이 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이름은 김순애였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오늘부터 도와드릴 김순애입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첫날은 괜찮았다. 순애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점심을 준비해주고 빨래도 했다. 한나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사흘째부터 시작되었다. 순애가 한나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을 열었다. 어르신, 이거 정리 좀 할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할게요. 에이, 제가 하는 게 일인데요. 순애는 한나의 말을 무시하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편지, 사진, 통장. 한나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순애의 손에 넘어갔다. 어르신, 통장이 여러 개네요. 얼마나 있으세요? 한나는 당황했다. 그건 개인적인 거라. 아, 죄송해요. 그냥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순애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한나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너무 까다롭게 굴면 그만둘까봐 걱정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순애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지 않았다. 한나는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점심때가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어르신, 죄송해요. 개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요? 아침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정말 미안해요. 내일은 꼭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한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먹을 게 거의 없었다. 순애가 장을 봐오기로 했었는데 한나는 허리를 붙잡고 슈퍼까지 걸어갔다. 왕복 20분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순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타났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순애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무단 결근했다. 그럴 때마다 한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순애가 말했다. 어르신, 제가 다음 달부터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죄송해요. 순애는 그렇게 그만뒀다. 한나는 다시 업체에 연락했다. 새 간병인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신입이라 조금 서툴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새 간병인이 왔다. 이번에는 30대 여성 박미라였다. 미라는 젊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우고 빨래를 하다가 한나의 옷을 망치기도 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실수는 계속되었다. 한나는 미라를 가르치느라 더 피곤했다. 간병인을 두는 게 편한지 혼자 사는 게 편한지 헷갈렸다. 2달이 지나자 미라도 그만뒀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한나가 업체에 전화하니 담당자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박미라 씨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하네요. 갑자기요? 네, 저희도 어제 연락받았어요. 한나는 3번째 간병인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 최영자였다. 영자는 경험이 많았지만 성격이 까다로웠다. 어르신, 이 집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좀 버리세요. 제 물건인데. 아니,
이런 건 다 쓰레기예요. 제가 버려드릴까요? 영자는 한나의 동의 없이 물건을 마음대로 버렸다. 오래된 앨범, 낡은 옷, 추억이 담긴 소품들. 한나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갔다.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에이, 어르신.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집만 더러워져요. 한나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 물건을 꺼냈다.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어르신, 제 일하기 힘들게 하시네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뭘 해요? 정리하라고 저 부른 거 아니에요? 갈등은 계속되었다. 한나는 영자와 하루에도 몇 번씩 다퉜다. 결국 2주 만에 영자가 그만뒀다. 어르신, 저 이 집에서는 못하겠어요. 너무 까다로우세요. 한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을 지키려고 한 것뿐인데 까다롭다는 소리를 들었다. 4번째, 5번째 간병인도 비슷했다. 어떤 이는 한나의 카드를 몰래 써서 해고당했고 어떤 이는 한나가 외출한 사이 집에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 한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석 달이 지나자 한나의 통장 잔고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간병비로 한 달 300만 원씩 나갔다. 연금 180만 원을 빼면 매달 120만 원씩 저축이 줄었다. 석 달이면 360만 원. 이 속도면 1년 안에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다. 한나는 업체에 전화했다. 좀 더 저렴한 서비스는 없나요? 주 3회 방문 서비스가 있어요. 한 달 150만 원입니다. 그걸로 해주세요. 서비스를 줄이자 한나는 다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 일주일에 사흘만 간병인이 오고 나머지는 혼자였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고 집안일은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한나는 소파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다.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전세금 2억은 그대로 묶여 있었고 생활비는 부족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는 거울을 보았다. 석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간병인을 쓰면서도 한나는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편했다. 자신의 집인데도 낯선 사람이 있으면 긴장했고 개인정보가 노출될까봐 불안했다. 간병인이 없는 날은 또 외로웠다. 이게 노후인가? 한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고 간병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돈은 계속 나가고 이게 한나가 꿈꾸던 노후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오랜만에 서재를 정리했다. 먼지가 쌓인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꺼냈다. 38년간 복지 상담을 하며 모아둔 자료들이었다. 상담 일지, 복지제도 안내서, 사례 보고서. 한나는 그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문득 한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상담했던 70세 여성, 박정숙 씨. 그녀도 혼자 살다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한나를 찾아왔었다. 당시 한나는 여러 복지 제도를 안내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 왜 그때 나는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나는 파일을 덮고 책상에 앉았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요양원은 가기 싫었다. 간병인도 답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한나는 노트북을 켰다. 노인주거복지제도를 검색했다. 여러 정보가 나왔다.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한나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었다. 그 중에서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눈에 들어왔다. LH공사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택이었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
보증금도 거의 없었다. 한나는 더 자세히 읽어 내려갔다. 주택 내부는 고령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턱이 없고 화장실과 욕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기 방문 돌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게 있었구나. 한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38년간 복지 업무를 했지만 이 제도는 처음 알았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한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나는 곧바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복지과입니다.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네, 신청하시려고요? 일단 자격 조건부터 알고 싶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무주택자 또는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 소유자. 한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한나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다. 3개월에서 6개월. 전세 만기까지 정확히 2개월 남았다. 조금 빠듯하지만 해볼 만했다. 다음 날 한나는 주민센터를 찾았다. 복지과 창구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38년간 이쪽에 앉아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제는 저쪽에 앉아서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성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하려고요. 네,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세요? 한나는 신분증을 건넸다. 공무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며 물었다. 현재 거주지가 전세인가요? 네, 2억 전세로 살고 있어요. 만기가 2개월 남았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둘 다 따로 살고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입력했다. 소득은요? 국민연금 월 180만 원 받아요. 다른 재산은요? 전세 보증금 2억이 전부예요. 공무원은 잠시 계산하더니 말했다. 자격 요건은 충족하시네요. 다만 대기자가 좀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려요. 한나는 조금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단 신청할게요. 네,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시면 접수해 드릴게요. 한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들고 주민센터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한나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하나하나 발급받았다. 일주일 후 한나는 모든 서류를 들고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네, 서류 다 준비했어요.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했다. 신청 완료됐습니다. 연락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주민센터를 나서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다. 전세 만기까지 2개월. 입주 허가가 그때까지 나올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한 노인이 한나 옆 벤치에 앉았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 떠나서 한나는 그를 바라봤다. 남성의 얼굴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자식들은요? 있죠. 근데 다 바빠요.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에요. 그렇군요. 어르신은요? 자식들 있으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자주 보세요?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요. 저도 별로 안 봐요. 다들 그래요. 자식들 키울 때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크면 떠나가더라고요. 그 말에 한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그랬다. 유진이와 태훈이를 키울 때는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한나는 그저 부담일 뿐이었다. 어르신,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보다는 나아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성의 말이 깊이 와닿았다. 저는 요즘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했어요. 오, 그거 좋죠. 저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네, 대기해야 한대요. 그래도 들어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만족한다더군요. 한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통계 속의 숫자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한나 자신이 그 통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한나는 임대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주소를 검색해서 버스를 타고 갔다. 집에서 30분 거리였다. 멀지 않았다. 단지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깨끗했다. 5층짜리 건물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지였다. 1층에는 공동 식당과 프로그램실이 있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견학 좀 하려고요. 입주 신청했어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잠시 후 관리소장이 나왔다. 어르신, 안내해 드릴게요. 관리소장은 단지를 구석구석 보여줬다. 복도는 넓었고 손잡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넓어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었다. 방은 원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침실과 거실이 합쳐져 있고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있죠. 넓이는 어느 정도예요? 12평 정도 됩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입주하시면 일주일에 2번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프로그램도 많아요. 체조, 미술, 노래, 독서 모임 같은 거요. 비용은요? 월 임대료 25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총 35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한나는 계산해 봤다. 연금 180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간병비 30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입주자분들은 만족하세요? 네, 대부분 만족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것보다 안전하고 외롭지도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한나는 단지를 둘러보며 상상했다. 이곳에서 사는 자신의 모습을. 작지만 안전한 집,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웃들. 나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한나는 결심했다. 이곳이 답이다. 요양원도 아니고 자식집도 아니고 불안한 혼자 살기도 아닌 한나가 선택한 새로운 삶. 한 달 후
한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심사 통과하셨습니다. 계약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됐다. 전세 만기까지 한 달 남은 시점에 입주 허가가 났다. 한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문자를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한나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계약서를 받았다. 입주일은 3주 후였다.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한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썼다. 집으로 돌아와 한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8년간 모은 물건들. 무엇을 가져갈까, 무엇을 버릴까. 12평짜리 원룸에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다. 한나는 신중하게 골랐다. 꼭 필요한 옷, 소중한 사진, 자주 읽는 책.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다. 며칠 후 한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아, 엄마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응.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한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엄마가 다음 달에 이사가. 이사요? 어디로요? 고령자 임대주택이라고 있어. 거기로 가기로 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LH에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주택이야. 입주 허가가 났어. 엄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유진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현관벨이 울렸다. 유진과 민수가 함께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 차분히 얘기하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한나는 차를 내왔다. 엄마가 한 달 전에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했어. 그게 승인됐어. 엄마,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상의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이잖아.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엄마, 그게 어떤 곳인데요? 혹시 요양원 같은 데 아니에요? 아니야. 일반 아파트랑 비슷한데 노인들이 살기 편하게 만든 곳이야. 월세도 25만 원밖에 안 돼.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나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2억이 큰 돈인데 그냥 놀리실 건가요? 놀리지 않아. 은행에 예금할 거야. 유진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은행 이자가 얼마나 낮은데요? 차라리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자도 더 많이 드리고. 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요? 너희가 필요한 건 내 돈이지. 나 자체가 아니잖아.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엄마 돈 때문에. 유진아, 솔직하게 말하자.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 그건 내 전세금 때문이었잖아. 태훈이도 내 돈 빌려달라고 했고.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민수가 변명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결심은 확고해.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가져왔다. 임대주택 계약서였다. 여기 봐. 이미 계약했어. 3주 후에 입주해. 유진은 계약서를 보더니 소리를 높였다. 엄마, 이거 취소하세요. 엄마가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 데는 가난한 노인들이나 가는 데예요. 한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도 가난한 노인이야. 연금 180만 원으로 사는 가난한 노인. 엄마, 그게 아니라 체면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하세요. 체면?
너희가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할 때는 체면 안 생각했잖아. 유진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하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민수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세금 2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저희한테 주시면 연 5% 이자 드릴게요. 그럼 1년에 1천만 원이에요. 안 돼. 왜요? 손해 보시는 건데요. 한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너희한테 주면 돌려받을 수 없을 거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못 믿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엄마가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효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엄마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웠잖아요. 알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때 한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태훈이었다. 한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임대주택 간다고요? 그래. 엄마, 그거 취소하세요. 제가 부산에 집 하나 알아볼게요. 필요 없어. 엄마,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전세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 사업이 지금 확장 단계라서. 한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태훈이에요? 응. 역시 돈 얘기더라.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진아, 울지 마. 이게 엄마한테는 최선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데 가시면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 엄마가 고령자 주택에 산다고. 창피해요. 한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챙기는 거니까.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전세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 묻지 마. 민수는 유진을 일으켰다. 여보, 일어나. 어머님 의사가 확고하시니까 우리가 더 말해봐야 소용없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한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자유롭고 싶어. 누구한테도 짐이 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어. 유진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나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다. 혼자 남은 거실. 한나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딸과 싸운 것이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다. 드디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는 핸드폰을 들고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태훈아, 엄마가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이사 간다.
전세금은 엄마가 관리할 거야. 앞으로 돈 얘기하지 마. 엄마는 너희 경제적 도구가 아니야. 문자를 보내고 한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자식들과의 갈등. 하지만 한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나가 선택한 길이었다. 이사 당일 한나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11월의 아침이었다. 한나는 텅 빈 거실을 둘러봤다. 10년을 살았던 이 집, 추억이 가득한 공간.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많지 않은 짐이었다. 침대, 옷장, 책상, 몇 개의 박스. 38년을 살아온 인생치고는 초라한 양이었다. 하지만 한나는 개의치 않았다. 새로 시작하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었다. 어머니, 다 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나는 마지막으로 빈 집을 둘러봤다. 거실, 부엌, 방.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열쇠는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삿짐 트럭을 따라 한나는 택시를 탔다. 30분 거리.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낯선 동네로 가는 길. 한나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다. 고령자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했다. 5층짜리 건물 3개동. 깨끗하고 조용한 단지였다. 한나의 집은 2동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한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302호입니다. 관리소장이 문을 열어줬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거실 겸 침실, 작은 부엌, 화장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햇빛이 잘 들었다.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 화장실에도 있고 복도에도 있어요. 넘어지지 않게 잡으시면 돼요. 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 비상벨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누르시면 관리실로 연결돼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삿짐을 풀고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렸다. 침대를 놓고 옷장을 배치하고 책을 꽂았다. 저녁이 되자 한나는 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도 부엌에서 소리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일찍 일어나 1층 공동식당으로 내려갔다.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식당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새로 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어제 입주했어요. 반가워요. 저는 305호에 사는 박순자예요. 저는 한나예요. 302호에 살아요. 옆집이네요. 잘 됐다. 앉으세요. 한나는 순자 옆에 앉았다. 밥과 국,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다. 집에서 혼자 먹던 밥보다 훨씬 맛있었다. 아니,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좋았다.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2년 됐어요. 처음엔 적응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는 항상 누군가 있잖아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전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웠는데 여기는 비상벨도 있고 관리인도 있고. 자식분들은요? 순자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한나는 순자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 그랬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 식사 후
순자가 단지를 구석구석 안내해줬다. 여기가 프로그램실이에요. 화요일에는 체조, 목요일에는 노래교실, 토요일에는 미술 수업해요. 참여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거의 다 와요. 재미있어요. 저도 해볼까요? 그럼요. 같이 해요. 순자는 한나를 정원으로 데려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몇몇 어르신들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다. 여기는 공동 텃밭이에요. 원하시는 분들은 채소도 키울 수 있어요. 좋네요. 저도 고추랑 상추 키워요. 직접 키운 거 먹으면 맛이 다르더라고요. 한나는 정원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생활을 꿈꿨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외롭지 않은 삶. 그날 저녁 한나는 방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내가 선택한 공간. 옆집 순자 씨를 만났다. 좋은 분이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 일주일이 지나자 한나는 단지 생활에 적응했다. 아침마다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화요일 체조 시간에는 순자와 함께 스트레칭을 했다. 목요일 노래 교실에서는 옛날 가요를 불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나는 오랜만에 노래를 불렀다. 젊은 시절 좋아하던 노래. 옆에서 순자도 함께 불렀다.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따라 불렀다. 한나는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을까? 토요일 미술 수업에서는 수채화를 그렸다. 한나는 창밖 풍경을 그렸다. 나무, 하늘, 구름. 서툴렀지만 즐거웠다. 한나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다. 아니에요. 처음 그려봐요. 재능이 있으세요. 계속 그려보세요. 한나는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67년을 살며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한나는 단지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돌봄 서비스 선생님이 왔다. 집 청소를 도와주고 건강 상태도 체크해줬다. 한나 씨 혈압 정상이에요. 건강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허리는 어때요?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체조 꾸준히 하시니까 그런가 봐요. 한나는 정말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었다. 눈치 볼 필요도, 혼자 외로워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한나는 순자와 함께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상추 씨앗을 뿌리는데 관리소장이 다가왔다. 한나 씨, 방문객 오셨어요. 방문객이요? 한나는 손을 닦고 일어났다. 누가 왔을까? 1층 로비로 내려가니 유진이 서 있었다. 엄마, 유진아. 한 달 만에 보는 딸이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올라와. 한나는 유진을 302호로 안내했다. 유진은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좋네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지? 깨끗하고 안전해 보여요. 손잡이도 많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도 있고. 엄마, 여기서 행복하세요? 한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응, 행복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 돈만 생각하고. 한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됐어. 엄마도 너희를 이해해. 너희도 살기 바쁘잖아. 그래도 엄마는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많고 너무 좋아.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천천히 와. 바쁘잖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모녀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었다. 유진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한나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조심히 가. 유진이 떠나고 한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한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됐구나. 6개월이 흘렀다. 한나는 창밖으로 봄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한나가 가을에 심은 상추도 싱싱하게 자라 있었다. 302호는 이제 완전히 한나의 집이 되었다. 아침 7시 한나는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물리치료 덕분이었다.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한나는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한나 씨, 좋은 아침이에요.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옆에는 4층에 사는 김영애 씨와 1층에 이정숙 씨가 앉아 있었다. 한나는 자연스럽게 그들 옆에 앉았다. 어제 미술 수업 때 한나 씨 그림 봤어요?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영희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겸손은 선생님도 칭찬하셨잖아요. 한나는 부끄럽게 웃었다. 6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미술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을 그렸다. 지난주에는 단지 로비에 한나의 그림이 전시되기도 했다. 그나저나 오늘 독서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정숙이 물었다. 맞아요. 오후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책 소개할 차례예요.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독서 모임.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며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나는 지난달 자신이 좋아하는 수필집을 소개했었다.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기뻤다. 식사를 마치고 한나는 정원으로 나갔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땅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한나 씨, 상추 정말 잘 키우시네요. 관리소장이 지나가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매일 정성껏 돌보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텃밭 가꾸기 특강 있어요. 참여하실 거죠? 물론이죠. 한나는 텃밭 일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왔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간단히 먹었다. 냉장고에는 유진이 지난주에 가져온 반찬이 있었다. 유진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한나는 프로그램실로 내려갔다. 독서 모임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 정숙이 앞에 서서 책을 들어보였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몬드입니다. 젊은 작가가 쓴 소설인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숙은 책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한나는 열심히 들었다. 읽고 싶은 책이 하나 더 늘었다. 모임이 끝나고 한나는 정숙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도서관 가서 그 책 빌려올게요. 같이 가요. 저도 다른 책 빌리려고 했거든요. 한나는 정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책 이야기, 자식 이야기, 지난 날의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 무렵 한나는 방에서 컴퓨터를 켰다. 3개월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온라인 상담 봉사였다. 한나는 38년간 쌓은 복지 상담 경험을 살려 온라인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었다. 복지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나는 정성껏 답변을 작성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한나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그날 저녁 한나는 일기를 썼다.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곳에서의 삶은 기대 이상이다. 매일이 의미 있고 외롭지 않다.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상담 봉사도 한다. 67년을 살며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다음 주 토요일 한나는 특별한 준비를 했다. 입주 6개월 기념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다. 순자, 영희, 정숙을 초대했다. 그리고 유진과 태훈에게도 연락했다. 엄마, 제가 케이크 사갈게요. 유진이 전화로 말했다. 고마워. 태훈이도 온대? 네, 부산에서 올라온대요. 한나는 전화를 끊고 방을 정리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간이었다. 벽에는 한나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책장에는 새로 산 책들이 가득했다. 창가에는 화분도 놓여 있었다. 토요일 오후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제일 먼저 순자가 왔다. 한나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어서 영희와 정숙도 왔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다. 떡, 과일, 김밥.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오후 3시 유진과 민수가 도착했다. 유진은 큰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었다. 엄마, 축하드려요. 고맙다. 30분 후 태훈도 도착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태훈은 조금 수척해 보였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태훈은 한나의 방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오해했어요. 한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 됐어. 모두가 모이자 한나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봤다. 친구들, 딸, 아들. 한나를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모두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여기 입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한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순자가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았어요. 남편, 자식, 상담 오는 분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한나는 딸과 아들을 바라봤다. 유진아, 태훈아. 엄마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엄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괜찮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 돼. 서로 존중하면서. 한나는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서 가끔 너희도 보고.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전세금 얘기한 거 정말 죄송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한나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한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한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로 간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그 말은 한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한나는 일어나 정원이 보이는 창가로 갔다. 밤이 되자 정원에 불이 켜졌다.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한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뿌듯했다. 67년을 살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의 짐도 되지 않는 삶.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한나는 책상으로 가서 노트를 펼쳤다. 내일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오전 9시 마이너스 체조 수업. 오후 2시 마이너스 도서관에서 정숙 씨와 만나기. 저녁 마이너스 온라인 상담 봉사. 빼곡히 적힌 일정표를 보며 한나는 미소 지었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날들. 이것이 한나가 꿈꾸던 노후였다. 침대에 누워 한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6개월 전 이 방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다. 불안하고 외로웠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곳은 한나의 안식처였고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한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한나가 선택한 삶 속에서 한나는 존엄과 자유를 되찾았다. 그렇게 한나 김 67세는 자신만의 노후를 시작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선택한 노후. 그 안에서 한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